자, 우리 고생한 아내를 위해 건배하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다정한 말로 건배하며 말을 했을 때 저는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날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우이와 저의 와인잔이 서로 바뀌었었거든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도 저는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늘 하던 일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요. 남편 정도연이 식탁 위에 올려둔 약 봉지를 바라보며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복용 시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마치 아이에게 주는 약처럼요. 여보, 잊지 말고 꼭 먹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말투가 언제부턴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불편했을 뿐이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쓴맛이 혀에 오래 남았고 물을 몇 모금이나 더 마셨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그때 신우이 윤미정이 부엌 쪽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제가 약을 먹는 시간에 맞춰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걱정하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제 손과 입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신우이는 짧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안 괜찮아 보여요.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묘하게 제 상태를 확정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조금 멍했고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떠올리려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과 신우이는 제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요즘 기억이 좀 흐릿해지셨죠?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이미 제 말은 공중에서 힘을 잃은 듯 했습니다. 남편이 그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지요. 당신이 잘 모르는 거야. 요즘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 그 말에 제 손에서 숟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랬나? 순간 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더군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나 자신보다 그 말을 먼저 믿게 되니까요. 신우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언니, 요즘 혼자 결정하시는 건 좀 위험해 보여요. 말끝을 흐리며 웃었지만 그 말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사람. 그날 이후로 집안의 작은 결정들이 조금씩 제 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통장 관리도, 심지어는 어떤 옷을 입을지까지도 우리가 도와줄게요라는 말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처음엔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걱정이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제 의견은 점점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건 힘들잖아.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 상태로는 무리예요. 그 말들이 쌓일수록 저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말을 아끼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이 제 약 봉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챙길게. 당신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쉬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을 끈 뒤에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침 식탁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약을 먹고
그 둘이 저를 바라보던 시선, 걱정과는 조금 다른 어딘가 계산적인 눈빛이었지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픈 걸까? 아니면 아프다고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그날 밤 내내 제 잠을 붙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질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될 줄은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제 몸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픈지 아닌지를 느끼기보다 아프다고 취급받고 있는 나를 살피게 되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피곤한 날은 있었지만 이 무거움은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였습니다. 기운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가 처음부터 꺾여 있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 느낌을 말로 꺼내기 전에 남편 정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들겠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진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 시누이 윤미정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유난히 밝은 얼굴로 말이죠. 새언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잖아요. 그녀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바빠서 제가 같이 가려고요.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아주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일정은 남편과 저만 알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가도 되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은 금세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유, 혼자 가시면 또 길 헷갈리실까 봐요. 시누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은 걱정보다 확정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저는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 시누이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요즘은 말이 더 느려진 것 같아. 시누이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렇게 느껴. 남편의 대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괜히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정리되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 기억 상태, 수면 시간, 식욕, 감정 변화 같은 것들이었지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사실대로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남편이 말을 보탰습니다. 집에서는 많이 불안해하세요. 사소한 것도 잊어버리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정하면 마치 현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진료실을 나와서 시누이는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이럴 땐 주변 사람이 도와야 해요. 그 말은 따뜻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러나왔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나만 빠진 이 둘일까? 그날 저녁 저는 몰래 약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매일 먹던 약이었고 그동안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알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약을 먹고 변한 게 나일까? 아니면 변했다고 말해지는 내가 만들어진 걸까? 그날부터 저는 약을 먹기 전 반드시 시간을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몸 상태도 함께 기록했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작게 메모해 두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믿지 않게 된 사람이 어쩌면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는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문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기 직전의 기분처럼 말이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하루를 이전과 다르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와 시각을 적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굳이 하지 않았을 일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기억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기 전 저는 한 번 더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색, 냄새, 가루의 질감까지 괜히 오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어제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었지요. 왜 그렇게 봐요? 남편 정도연이 물었습니다.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춘 채 아주 태연한 얼굴로요. 그냥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뭐든 확인하고 싶어지네요. 그 말에 남편은 아주 잠깐 정말 눈 깜빡일 사이만큼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챙기잖아. 그 말이 이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고맙다는 느낌보다는 선 긋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몸의 변화를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손이 떨리는지, 머리가 멍해지는지, 어떤 생각이 잘 이어지지 않는지까지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기록은 항상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2시간쯤 지나면 집중력이 흐려졌고 그 시점마다 신우이 윤미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아까 말하신 거 기억은 나세요? 그 질문들은 확인이라기보다는 유도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헷갈리기를 바라는 듯한 말투였지요. 네, 기억나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신우이는 꼭 한 박자 늦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요즘은 많이들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고 나면 제 마음은 이상하게 불편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저만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부러 약을 1시간 늦게 먹어보았습니다. 몸 상태를 비교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머리가 맑았습니다. 평소처럼 멍해지지도 않았고 말도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신우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말이지요. 새언니, 오늘은 약 안 드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에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묻자 신우이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느낌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약을 먹었는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다음 날 저는 병원 진료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표현들이 유난히 애매하다는 것도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판단 필요, 가족 협조 요망, 그 문장들 옆에는 제 의견이 적힌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명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미 제 인생을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통장 내역도 하나씩 출력해 두었습니다. 소액이지만 제 동의 없이 빠져나간 돈들이 있었고
그 사용처는 늘 모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남편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몸 관리하는 데 쓰인 거야. 이런 건 몰라도 돼. 그 말에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대화를 날짜와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적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불안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수첩을 덮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두렵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어쩌면 나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적기로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누군가는 제가 약해졌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날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려는지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목이 텁텁했고 손끝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지요. 식탁은 언제나 깨끗했고 약 봉투는 언제나 정해진 자리였고 남편 정도연은 늘 그렇듯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불안할 때 소리를 찾는데 저는 반대로 고요한 순간에 더 불안해졌거든요. 남편이 약 봉투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오늘도 꼭 드세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잠깐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꼭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다정함으로 들렸는데 요즘은 명령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제가 물 좀 먼저 마실게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미도 조심해서 골랐습니다. 괜히 각을 세우면 그들은 바로 형수님 상태가 같은 말로 저를 몰아갈 테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해요. 말은 느긋했는데 눈은 제 손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모른 척하며 컵을 들고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때였어요. 신우이 윤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약을 먹기 직전이면 늘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일부러 한 박자 늦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가 서두르는지 짜증을 내는지 그 숨결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새언니, 지금 드시죠? 신우이는 인사보다 먼저 그렇게 묻더군요. 놀라운 건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소처럼 유지했지요. 아니요. 그냥요. 신우이는 웃었습니다. 오빠가 요즘 약 잘 챙겨드린다길래요. 혹시 까먹으실까봐 전화했어요. 그 말이 참 친절한 척하죠. 하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까먹을까봐가 아니라 먹는지 확인하려고 같았거든요. 저는 네, 고마워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면 제가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수첩에 적었습니다. 9시 12분, 약 먹기 직전 전화, 지금 드시죠? 라고 먼저 물음. 이런 기록은 나중에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쌓이면 다릅니다. 작은 일이 쌓이면 결국 큰 진실이 된다는 것을요. 그날은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약을 삼키되 전부 삼키지는 않기로요. 그게 무슨 큰 반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몸이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는 일이었죠. 저는 약을 입에 넣는 척했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콜록, 콜록 아이고 목에 걸렸네요.
이런 어미는 일부러 익숙하게 했습니다. 연기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일상 언어가 제일 좋거든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마셔. 손길은 다정했지만 손끝이 급했습니다. 저는 그 손끝에서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걱정이겠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괜찮아요. 제가 좀 급했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고 물컵을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 남아있던 약 한 조각을 휴지로 감싸 조용히 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버린 게 아니라 보관했습니다. 비닐봉투 하나를 싱크대 아래에 숨겨두었거든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별걸 다 준비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이런 사람 될 줄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은 외출했습니다.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 그리고 나가면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통화가 끝난 뒤 남는 공기를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일을 숨길 때 통화가 끝나고 나서 표정이 남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꼭 알지? 딱 그 정도였는데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꼭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무엇을 꼭 하겠다는 건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나간 뒤 저는 거실을 정리하는 척하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의 서랍을 뒤지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서랍 깊숙한 곳에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병원 서류처럼 보였고 보호자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려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지금 떨면 안 됩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확인이어야 하니까요. 파일을 펼치자 예약 내역과 상담 기록이 있었고 그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동의 시 보호자 입원 가능성 검토.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가족동이라는 글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가족이었지만 그 가족에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파일을 덮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신우이 윤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요. 새언니, 반찬 좀 가져왔어요. 신우이는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요즘 새언니가 힘드신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챙겨드려야죠. 그 말이 참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뜻을 이제 압니다. 챙긴다는 건 관리한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신우이를 안내하며 일부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대가 어떤 단어에 흔들리는지 확인하려고요. 미정 씨, 병원은 요즘도 자주 연락 오나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신우이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다가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 찰나가 중요했습니다. 사람은 당황하면 움직임이 끊기거든요. 병원이요? 신우이는 웃음을 붙였습니다. 아, 아니요. 무슨 병원이요? 저는 잘 몰라요. 어미는 부드러웠지만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리고 눈이 잠깐 옆으로 도망갔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며 확신이 조금 더 굳어졌습니다. 몰라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모르는 게 아니라 들키기 싫을 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요즘 깜빡깜빡해서요. 저는 일부러 자존감을 깎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프레임으로 잠깐 들어가주면 상대가 방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새언니. 신우이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이 좀 흐릿해지잖아요.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동시에 판결 같았습니다. 흐릿해진 사람, 판단 못하는 사람, 그 자리로 저를 밀어넣는 말이었지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참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제 손은 조용히 수첩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메모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대화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혹시 오빠가 저 때문에 힘들어 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요, 솔직히 많이 지쳐 보여요. 그리고는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습니다. 형수님이 이해해 주셔야죠. 오빠도 사람인데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써놨구나. 남편은 피해자, 저는 문제 있는 사람. 그렇게 정리하면 모든 게 편하니까요. 재산도, 아이도, 집도 전부 그렇게 가져가면 되니까 말입니다. 신우이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다시 말했습니다. 새언니, 오늘 약 드셨어요? 또 그 질문입니다. 저는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오늘은 머리가 맑네요. 일부러요.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우이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녀는 웃었지만 웃음이 얇았습니다. 저는 그 얇은 웃음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그녀는 다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이 틀릴까 걱정하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날 밤 신우이가 돌아간 뒤 저는 싱크대 아래 숨겨둔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남겨둔 약 조각과 그날 버리지 않고 모아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손에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야겠네요. 어미가 떨려도 괜찮았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듣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수첩을 펼쳐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신우이 방문, 병원 질문의 당황, 약 드셨어요? 반복, 오늘은 말다의 표정 흔들림.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제겐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느낌이 아니라 근거로 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그날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남편과 신우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넘어가면 그들은 더 조용히 저를 치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끝까지 가기로요. 그 결심이 생긴 순간부터였을까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조금 줄었습니다. 사람은 방향이 정해지면 마음이 덜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송년회가 그들의 무대가 아니라 제 무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요. 송년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표시가 되어 있던 날이었지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며칠 전부터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이 쉽게 들지 않았고 자다가도 이유 없이 눈을 떴습니다. 이불 속에서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요. 남편 정도연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저는 일부러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바쁠수록 소리를 크게 내더군요. 괜히 그것 하나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직 안 잤어? 남편이 거실에서 물으며 불을 켰습니다. 네, 좀 이따 자려고요. 저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어미도 최대한 부드럽게 골랐습니다. 이제는 말투 하나에도 계산이 필요했으니까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날따라 손동작이 잦았고 시선이 자주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체크했습니다. 불안하다. 적어도 편안하지는 않다. 내일 송년회 당신도 같이 가는 거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러려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그는 아주 잠깐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꽤 중요했습니다. 몸은 좀 어때? 그가 덧붙였습니다. 늘 하던 질문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일부러 말을 덜 보탰습니다. 괜찮다고 길게 설명하면 오히려 그들이 의심하거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무리하지 말고. 사람 많잖아.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순한 대답이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문제인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야 가능한 일이 있지.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냉장고 불빛만 켜둔 채 서 있었습니다. 괜히 밝으면 마음이 급해질 것 같았거든요. 싱크대 아래 이미 익숙해진 그 자리에 비닐봉투가 있었습니다. 약 조각들, 봉투 그리고 메모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만약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갈까? 만약 제가 송년회에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른 날을 잡을까? 만약 제가 그날 모든 걸 드러낸다면 과연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사람은 큰 결정을 앞두면 과거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했고 스스로 책임질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지요. 괜찮다고 말하면 그들이 더 안심했으니까요. 샤워기 물소리가 멈췄고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저는 얼른 식탁 위의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직은 들키면 안 됩니다. 아직은요. 뭐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냥 정리 좀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사람들 오잖아요. 그 말에 남편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피곤하면 먼저 들어가.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그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신우이 윤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 드셨어요? 그 말투, 그 표정, 그 시선. 저는 그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머릿속으로 대화를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내일 송년회장에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 누구 옆에 앉을지, 어떤 순간에 제 잔을 볼지,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와인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사람들이 웃고 있고 누군가는 저를 걱정하는 척 말하고 누군가는 그걸 확인하듯 바라보는 장면. 그 장면을 떠올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길게 그날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마치 편지처럼요. 내일은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날로 만들 것. 이 문장을 적고 나서야 저는 수첩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아주 먼 곳에 가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내일의 장면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 속에서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한 발 뒤에 서 있던 제가 아니라 중앙에 서 있는 모습이었지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고 아직은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이 집의 공기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그 확신 하나만으로도 그날 밤은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송년회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는데요. 몸이 먼저 깨어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린다거나 손이 떨린다거나 그런 격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낯설었지요. 마치 긴장이라는 감정이 밤새 제 몸을 다쓰고 나가버린 것처럼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자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버세대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따뜻한 김 한 줄기가 올라오는 장면이 괜히 사람을 안심시키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 작은 안심을 일부러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작은 걸 놓치면 큰 걸 놓치게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 정도연은 평소처럼 정갈하게 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도 깔끔했고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저 행사 가는 가장처럼 보였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도가 다르다는 걸요. 남편은 저에게 말을 걸 때마다 대답을 기다리는 척하면서도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좀 괜찮아 보여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칭찬 같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는 점검처럼 들렸습니다. 네, 어제 일찍 누워서 그런가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웃음이 너무 크면 이상하고 너무 작아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적당히요. 오늘은 적당이라는 단어가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 많으니까 혹시라도 힘들면 바로 말해요. 알겠죠? 마지막 알겠죠? 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걱정할 때는 이렇게 매끈하지가 않거든요. 네,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줄이고 숨을 고르고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 결국 이런 것들이더군요.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설 때 신우이 윤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언니, 오늘 저녁에 봐요. 자리 좋은 데로 잡아놨어요.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문자 자체는 친절했지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자리 좋은 데라는 말이 저를 위한 말인지 그들의 계획을 위한 말인지 헷갈렸거든요. 아니, 사실 헷갈리지도 않았습니다. 행사장은 시내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조명이 환했고 바닥은 반짝였고 사람들 발소리가 여러 겹으로 울렸습니다. 그 공간 특유의 냄새가 있지요. 향수, 음식, 꽃 장식,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냄새요.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머릿속에서 메모장이 자동으로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건 뭐지? 누가 나를 먼저 볼까? 누가 먼저 말을 걸까? 이런 생각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미끄러울 수 있어요. 이 말도 다정한 척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제 팔을 잡는 힘이 보호가 아니라 안내에 가까웠습니다. 어딘가로 저를 데려가는 느낌이었지요. 연회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리를 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을 보았고
그 다음에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저 사람 아내구나 하는 시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늘 따라오는 시선이 있었지요. 아내는 어떤 사람이지? 이 질문이 눈빛으로 날아오는 걸 저는 늘 느꼈습니다. 도연 부장님 오셨어요. 누군가 반갑게 인사했고 남편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편의 인사는 매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매끄러운 사람은 집에서만 딱딱해지는 법도 잘 알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지 않게 와서 다행이네요. 제 목소리도 최대한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말이 길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너무 짧아도 존재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말했습니다. 그때 윤미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며 뛰어오듯 다가왔습니다. 새언니, 여기요, 여기요.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잠깐씩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녀가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면 안 되니까요. 제 존재가 눈에 띄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다들 봤잖아요 라는 말이 가능해지거든요. 오셨어요? 제가 반갑게 인사하자 신우이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새언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얼굴이 조금 창백하신데요? 그녀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말끝이 묘하게 올라갔습니다. 걱정과 확인을 동시에 섞는 말투였습니다. 괜찮아요. 조명이 밝아서 그렇게 보이나 봐요.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럴 때 정말 괜찮아라고 강조하면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그러니 조명 탓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조명은 좋은 핑계가 되거든요. 윤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새언니, 너무 무리시키지 마. 알지? 그 말이 나오자 남편은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내가 다 보고 있잖아. 그 문장 하나가 제 귀에 콕 박혔습니다. 보고 있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요즘은 알겠더라고요.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대가 잘 보이는 앞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구석도 아닌 애매한 자리였습니다. 대신 동선이 묘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며 꼭 한 번씩 우리 테이블을 스치게 되는 자리였죠. 저는 그걸 보고 속으로 한번 웃었습니다. 아, 여기구나. 사람들 시선이 계속 머무는 자리, 누군가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 자리, 그리고 사건이 생기면 금세 소문이 퍼질 자리. 윤미정이 말한 자리 좋은 데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새언니, 여기 앉으세요. 신우이가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그 친절이 오히려 연출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고 오늘을 위해 정리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첩의 존재가 들키지 않게 가방 지퍼를 아주 조금만 열어두었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꺼낼 수 있도록요. 이런 행동이 내가 원하던 삶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게 내 삶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고 테이블 위의 잔들이 서로 부딪히며 찰랑거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겹쳐지자 저는 잠깐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는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잔 근처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는 것, 그리고 신우이가 제 잔을 힐끗힐끗 본다는 것 말입니다. 새언니, 물 드실래요? 와인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윤미정이 말했습니다. 배려처럼 들렸지만 타이밍이 정확했습니다. 와인을 지금 마시면 곤란하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요. 물이 먼저 낫겠네요. 저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순순히 대답할수록 상대가 방심합니다. 오늘은 방심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때 잔을 들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당신 목 좀 축여요. 그는 물잔을 주며 웃었습니다. 제가 물잔을 받는 순간 그의 시선이 다시 와인잔으로 갔습니다. 그 짧은 이동이 너무 습관적이었습니다. 연습이 된 사람의 시선 같았지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장님, 사모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덧붙이더군요. 사모님은 요즘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제가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말로 싸우지 않겠다. 그렇게요. 말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면은 남습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오래 기억하니까요. 윤미정이 와인 리스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달달한 거 좋아하시죠? 오빠, 새언니 잔은 좀 연하게 해줘. 그녀는 연하게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서 또 하나의 계획을 봤습니다. 연하게 해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술이 약해서 그랬다라고 몰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조금만요. 저는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여보, 저 오늘은 제 페이스대로 마실게요. 괜찮죠? 웃으며 말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웃음을 붙였습니다. 그래, 당신 편한 대로 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부드러워도 눈빛은 딱딱했습니다. 저는 그 딱딱함을 확인하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적었습니다. 통제하려 한다. 내가 선을 그으면 흔들린다.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신우이가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새언니, 혹시라도 어지러우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이 참 친절하지요.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을 이렇게 번역해서 들었습니다. 어지러워져라. 그래야 내가 처리할 수 있다. 네,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제 손가락으로 가방 지퍼를 한번 쓸었습니다. 거기엔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짜놓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사회자가 건배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고 와인색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다만 입술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 짧은 틈을 남편과 윤미정이 놓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모금만 해요. 오늘은 괜찮을 거야. 그 말의 끝이 이상하게 단정했습니다.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괜찮아야 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만요. 근데 오늘은 제가 먼저 건배하고 싶네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오하며 웃었고 분위기가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게 만들었고 제 목소리를 듣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제가 잡아야 했습니다. 그게 작아 보여도 판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되니까요. 잔을 다시 내려놓는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문제라는 것을요. 무언가가 일어나도록 준비된 자리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는 준비했습니다. 일어나게 만들 때 그 방향을 바꾸기로요. 그렇게 송년회는 시작됐습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대는 열렸다고 말이지요. 건배가 한 차례 지나가고 사람들 얼굴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예의 바르게 웃다가 두 번째 잠부터는 어깨가 내려가고 말끝이 길어지더군요. 연회장 공기도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음식 냄새에 와인 향이 섞이고 말소리가 살짝 커지며 누군가의 웃음이 조금 과해지는 그 느낌이요. 저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도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풀리면 끝나는 날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남편 정도연은 제 옆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자 멘트를 맞장구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늘 좋은 사람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박수 타이밍도 정확했고 농담도 적당했고 시선을 줄 때도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알겠더군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요. 신우이 윤미정은 더 바빠졌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어머, 이쪽도 오셨네요 하고 인사를 나누고 누군가에게는 제 얘기를 툭 던지듯 보탰습니다. 저희 새언니가 요즘 몸이 좀 그래도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몇 번 반복되자 낯선 사람들까지도 저를 볼 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관찰인지 알 수 없는 얼굴 말입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억지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번씩 눈을 맞추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덕분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제 모습이 남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때는 멀쩡해 보였는데 라는 기억이 남도록요. 그때 남편이 제 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한 모금만 해요. 오늘은 분위기니까. 말투는 다정했지만 눈은 제 입술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잔을 정말로 마시는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죠. 네, 알겠어요. 근데 천천히요.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들기만 했습니다. 입술을 대려는 척하다가 살짝 멈추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짧은 동작이었는데도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그 작은 경직이 저한테는 큰 대답이었습니다. 신우이가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물도 같이 드세요. 와인이 원래 목을 타잖아요. 그녀는 물잔을 제 앞으로 당겨주면서 웃었습니다. 웃음이 친절한데도 눈빛이 급했습니다. 마치 순서를 맞추려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고마워요, 미정씨.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말을 보탰습니다. 오늘은 신기하게 머리가 맑네요. 그 말은 제 실감이기도 했고 덧치기도 했습니다. 신우이의 웃음이 아주 잠깐 얇아졌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다행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녀는 다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과 다르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중앙에서 직원이 와인병을 추가로 따기 시작했고 사람들 테이블에 잔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그는 저에게만 들리게 말하고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보통 화장실을 갈 때도 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빠름은 어딘가에서 만날 약속이 있는 사람의 속도였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뜨자 신우이가 제 옆으로 더 붙었습니다. 새언니,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혹시 어지럽거나 눈앞이 핑 돌거나 그러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그 말이 세 번째쯤 반복되자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게 되었습니다. 확인 질문이 반복될수록 상대가 바라는 그림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신우이를 바라보며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미정 씨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든든하네요.
이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이 너무 티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방심하죠. 오늘은 그 방심이 필요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숨을 고르는 속도가 조금 빨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방금 뭔가를 확인했구나.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거나 누군가로부터 답을 받았거나 아니면 계획이 어긋나지 않았는지 점검했거나요. 남편이 제 잔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피곤하지? 그 질문은 피곤하냐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됐냐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조금요. 저는 일부러 솔직한 척했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오늘은 정신이 또렷해서요. 저는 말끝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그 말이 남편에게는 불편할 테니까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그 웃음이 입에만 걸렸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고 눈동자가 제 잔에서 잠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테이블 한쪽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 가족분들 같이 한 장 찍죠. 사람들이 의자를 끌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나는 척했지만 일부러 조금 늦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소란한 순간에 손이 움직이기 쉽거든요. 정확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테이블 위로 내려왔고 손가락 사이에 작은 병 같은 것이 번쩍했습니다. 조명이 반사돼서 아주 짧게 보였을 뿐이었지만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남편이 제 잔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냅킨을 정리해주는 척, 잔의 위치를 맞춰주는 척하면서요. 저는 숨을 들이마시지 않았습니다. 놀라면 들키니까요. 대신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실수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아, 제 가방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몸을 숙이며 제 잔을 제 손으로 당겨 놓았습니다. 남편 손이 허공에서 잠깐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래? 남편이 낮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덜렁거려서요. 그렇죠? 이 어미가 중요했습니다. 상대가 반박하기 어려운 말투로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시 앉는 사이 신우이는 제 잔을 흘끗 보고 남편 얼굴을 보고 다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동자 이동이 너무 빠르고 규칙적이라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느낌이 아니라 확인이었으니까요. 형수님, 와인 안 드세요? 신우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실게요. 근데요, 제가 오늘은 말을 끊고 잠깐 웃었습니다. 제가 따라 마시는 날이 아니라 제가 분위기를 맞추는 날 같아서요. 조금 엉뚱한 말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그래야 상대가 제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하니까요. 그때 사회자가 무대에서 경품 추첨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무대로 돌렸고 테이블이 잠깐 방심한 틈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켠 채 녹음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대놓고 들이대진 않았습니다. 그저 만약을 대비하는 겁니다. 실버 세대는 아시죠?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나오면 가장 억울한 건 말한 사람이 아니라 들은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이 제 귀에 낮게 말했습니다. 한 모금만. 응? 그 목소리가 지나치게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입술을 댈 듯 하다가 아주 천천히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도 같이요. 제가 말하자 신우이가 순간 웃음을 멈췄습니다. 저요? 네, 같이 건배해야죠. 오늘 가족끼리 왔는데요. 이 말은 자연스러운 권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속뜻은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만든 판이라면
너희도 같이 올라와야 한다는 뜻이었죠. 신우이는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럼요, 형수님. 입은 웃었지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은 그들이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송년회장의 소음은 제게 더 이상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증인이 되어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누가 웃었는지, 누가 봤는지, 누가 어떤 얼굴을 했는지 전부 남을 테니까요. 잔이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저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또렷하게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인다고요.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참고만 있던 시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잔을 다시 내려놓은 뒤 연회장의 분위기는 잠시 고요해졌다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자의 말에 웃고 옆 사람과 잔을 부딪히며 각자의 속도로 취해갔습니다. 그 평범한 흐름 속에서 저는 제 테이블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잔의 위치와 손의 방향, 그리고 시선의 이동을요. 와인잔은 총 4개였습니다. 남편 정도연의 잔, 제 잔, 신우이 윤미정의 잔, 그리고 맞은편 임원 부인의 잔. 그 4개가 만드는 작은 사각형이 오늘의 전부라고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큰 사건을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모든 게 갈리더군요. 윤미정은 일부러 제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불편할 거리였지만 오늘은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가까워야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워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새언니, 안주 좀 드세요. 신우이는 제 접시로 음식을 옮겨주며 말했습니다. 젓가락을 움직이는 손이 빠르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저는 눈에 밟혔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의 손놀림이 아니라 신경 쓰는 사람의 손놀림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주 작게 탁 하고요. 어머, 괜찮으세요? 윤미정이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좀 서두르네요. 그 짧은 순간에 제 시야에는 테이블 아래가 들어왔고 윤미정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와인잔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신경 쓰는 걸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지요. 포크를 주워들고 몸을 일으키며 저는 일부러 제 잔을 테이블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윤미정의 잔과 제 잔 사이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새언니, 좀 쉬엄쉬엄 드세요. 신우이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몇 번째인지 저는 세지 않았습니다. 세지 않아도 이제는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그 사이 다른 테이블과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 자리에 앉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제 잔과 자신의 잔을 나란히 맞추듯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익숙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여보, 와인 괜찮아?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답은 상대를 불안하게 합니다. 설명하지 않으니까요. 남편은 제 잔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윤미정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둘의 눈빛이 아주 짧게 맞닿는 걸 저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다. 사람들이 다시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린 찰나 저는 냅킨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 말은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가 말하면 더 그렇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척하며 의자를 살짝 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팔꿈치가 테이블에 닿았고 와인잔들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 조심하세요. 윤미정이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는 몸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시선에서 잔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잔은 여전히 안쪽, 윤미정의 잔은 바깥쪽.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집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일으키며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잔이 쓰러질까봐 정리해주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제 손이 두 잔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온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제 잔은 거의 손대지 않아 차가웠고 윤미정의 잔은 이미 몇 모금 마셔서 조금 따뜻했습니다. 그 차이가 저를 망설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잔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요. 이 모든 과정은 길어야 3초였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박수치고 고개를 돌리는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었지요. 다녀올게요.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느냐고요? 뛰었습니다. 하지만 무섭게 뛰는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린 사람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손을 씻으며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단단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돼.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어미를 일부러 낮췄습니다. 스스로에게 명령하듯 말해야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그대로였고 잔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의미만 달라져 있었지요. 윤미정은 제 자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목이 좀 말라서요. 그 말이 끝나자 윤미정은 아무 의심 없이 자기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잔을 보았고 윤미정의 잔을 보았고 그리고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아주 작은 균열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느끼고는 있다는 얼굴이었지요. 윤미정이 잔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아직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직전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는 그 찰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야.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회장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정이 잔을 입술에 가져가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숨이 먼저 짧아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같은 극적인 확신이 아니라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현실적인 감각이 더 컸습니다. 송년회장은 여전히 환했고 음악은 부드러웠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공간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한 번에 꺾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윤미정은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도 확인만 하듯 입술을 적셨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윤미정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맛이 이상할 때 그 표정이 먼저 나오잖아요. 삼키고 나서야 몸이 반응하는데 표정은 그보다 빠르더군요. 윤미정이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작은 소리였는데도 저는 그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고개도 움직이지 않고 그녀의 얼굴만 봤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갈라질 테니까요. 윤미정은 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을 한 번 더 들어 올려 조명 쪽으로 비춰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와인색 예쁘다 정도로 생각할 행동이지만
그녀의 눈빛은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뭔가 다르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정도연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맛이 이상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평소의 그 매끈함이 아니라 한 박자 앞서 나가려는 소리였지요. 저는 그 속도에서 조급함을 읽었습니다. 윤미정은 웃으려 했습니다. 정말로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끝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입만 웃고 눈이 웃지 못했거든요. 아니, 그냥 좀. 윤미정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문제없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문제라고 느낄 때 그런 흔들림이 나오더군요. 저는 그 틈에 아주 조용히 말을 얹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목소리를 너무 걱정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하면 제가 원인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대신 예의로 묻는 톤을 유지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윤미정은 다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잔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잔을 놓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미 겁을 먹었다. 연회장에서는 경품 추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웃음이 파도처럼 왔다 갔다 했지요. 우리 테이블이 완전히 조용해지면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용함은 윤미정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녀는 더 애써 평소처럼 굴려고 했습니다. 윤미정이 물잔을 잡고 급하게 마셨습니다. 물은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녀의 시선은 계속 와인잔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잔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속이 조금 울렁거려요. 그 말이 나오자 남편 정도연이 반사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괜찮아? 어디 불편해? 남편의 질문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서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급함을 들었습니다. 그는 윤미정이 아픈 게 걱정이 아니라 윤미정이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가 걱정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남편 신우의 상태보다 주변 시선부터 본다. 이건 나중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진짜 마음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볼 때 드러난다는 거요. 윤미정이 손으로 가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안주를 좀 급하게 먹었나 봐요. 이런 핑계는 흔합니다. 하지만 윤미정의 목소리는 핑계를 믿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하는 말투였지요. 그때 맞은편 임원 부인이 윤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얼굴이 진짜 하얘졌는데요? 사람은 남의 얼굴색에 민감합니다. 특히 이렇게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작은 변화도 금세 보이거든요. 윤미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괜찮아요라고 바로 못했습니다. 그 한 박자 멈춤이 주변의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고 우리 테이블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정도연이 그때 손을 뻗어 윤미정의 잔을 덮듯 잡았습니다. 와인 말고 물만 마셔.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손동작에서 증거를 숨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잔을 치우거나 바꾸려는 사람의 움직임이었거든요. 윤미정이 손을 때려다 말고 남편의 손을 한번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마치 왜 이러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말없는 약속이 있다는 게 그 순간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틈에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잠깐 바람 쐬실래요? 그 말은 배려로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더 큰 일이 터지면
그건 그들 계획에 치명적일 테니까요. 반대로 자리를 옮기면 저는 다음 판을 더 유리하게 깔 수 있습니다. 윤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 사회자가 무대에서 마이크로 외쳤습니다. 자, 다음은 부장님들 테이블에서 한 분 당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테이블 쪽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이런 타이밍이 참 잔인하지요. 조용히 빠져나갈 틈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그때 윤미정이 억지로 웃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순간 그녀의 무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으로 보이기에는 충분히 불안한 흔들림이었지요. 어머,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또 물었습니다. 윤미정은 대답 대신 손을 들어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명의 질문이 아니라 여러 명의 눈이 증인이 되겠구나 하고요. 남편 정도연이 급히 윤미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앉아. 앉아 있어. 목소리가 반쯤 올라갔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톤이 올라간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가면이 처음으로 흔들렸던 순간이지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아가씨가 놀라서 그래요. 이 말은 남편을 진정시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한 가지를 노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귀에 남편이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상함이 이렇게 쌓입니다. 남편은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묻고 있었습니다. 너 뭘 했냐고요?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부드럽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남편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더 무서워하니까요. 윤미정이 갑자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울컥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머하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연회장 직원 한 명이 눈치를 보고 다가오다가 남편과 윤미정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공기의 이상함은 금세 느낍니다. 괜찮니? 괜찮아? 남편이 윤미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선은 계속 테이블 위를 훑었습니다. 물잔, 와인잔, 병, 냅킨, 그리고 제 손. 그는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눈이 보고 있어서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가방을 살짝 당겨 무릎 위로 올렸고 핸드폰 화면을 켠 채로 녹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한 적 없다고 할 때 기억보다 강한 건 기록이니까요. 이건 제가 늦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윤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이상해. 그 한 문장이 나오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요. 뭐가 이상해? 남편은 낮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걱정이 아니라 걸림이었습니다. 뭔가 걸렸다는 사람의 소리였죠. 윤미정이 다시 와인잔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제 쪽으로 아주 조금 밀었습니다. 마치 내가 좀 봐라라는 듯이요. 그 동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윤미정은 그 순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잔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이동했는지를 사람들 눈앞에서 보여주는 행동이니까요. 맞은편 임원 부인이 잔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이 잔 아까 부장님, 사모님 잔 아니었어요? 그 질문이 공중에 떠오르는 순간 연회장 공기가 발칵 뒤집히기 직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고 남편과 윤미정은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딱 들릴 만큼만 말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말끝을 내리기보다는 살짝 올렸습니다. 질문으로 남겨야 사람들이 더 몰입하거든요. 그 한 문장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부터는 그들이 짜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준비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송년회장은 아직 완전히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집히는 중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미 시작된 변화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이지요. 저는 잔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그들이 움직이면 끝이다라고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밀어놓은 와인잔이 테이블 한가운데에서 멈췄을 때 연회장의 소음은 분명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사회자는 다음 순서를 안내하고 있었으며 어디선가 식기 부딪히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테이블만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소리가 멀어지지요. 저는 그 순간 주변의 소리가 한 겹 벗겨진 듯 들렸습니다. 마치 유리벽 안에 들어간 사람처럼 안에서는 조용하고 밖에서만 웅성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 정도연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입에 걸려있던 그 매끈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요. 미정아. 남편이 신우이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그 안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들리려고 애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려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그만 마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와인잔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빨라서 저는 잠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걱정하는 오빠의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손은 위로의 손이 아니라 증거를 회수하려는 손이라는 걸요. 저는 그 손이 잔에 닿기 직전 아주 작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큰 동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가장자리에 있던 제 가방을 조금만 끌어당겼습니다. 아, 가방 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정말 찰나였습니다. 그 찰나가 모든 걸 갈랐습니다. 윤미정이 그 틈에 잔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이상해. 윤미정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계산도 연기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의 소리였지요.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멍해. 그 말이 나오자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어머, 진짜 얼굴이 안 좋아. 아까부터 좀 이상하더라.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웃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미정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참아. 약. 아니, 물 좀 마시면 나아질 거야. 그 순간 약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남았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남편은 스스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어 하나에 예민합니다. 특히 이렇게 분위기가 날카로워진 자리에서는요. 맞은편 임원 부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약이요? 무슨 약이요? 그 질문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가 연회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윤미정은 그 질문을 듣고 제 얼굴을 한번 봤다가 다시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거기서 그 말을 했냐는 눈빛이었지요. 아니, 그게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려는 사람처럼 손을 움직였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 먹는 그런 약 말입니다. 그는 말을 덧붙였지만 어미가 흐트러졌습니다. 늘 정확하던 그의 말투가 그날만큼은 끝을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흥분하면 이건 부부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부부 싸움으로 보이면 진실은 항상 흐려진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호칭으로만 불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장 익숙하게 들리는 말이니까요. 무슨 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끝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묻는 말로 남겼습니다. 그 질문에 남편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고 시선이 테이블 위를 훑었습니다. 와인잔, 물잔, 냅킨, 그리고 제 가방. 윤미정이 그때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냥 형수님이 원래 약을 좀 드시잖아. 말이 빨랐고 어미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 몇 명이 동시에 저를 보았습니다. 시선이 한꺼번에 모일 때 사람은 숨부터 고르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은 먹고 있어요. 그 한 문장으로 사람들의 긴장이 잠깐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오히려 더 잘 들리거든요. 오늘은 제가 제 약을 안 먹고 나왔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연회장은 분명히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미정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와인잔이 테이블 위에서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군가가 잔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약을 안 먹고 나오면 어떡해?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문장에서 중요한 걸 들었습니다. 안 먹고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약을 안 먹으면 왜 안 되는 건가요? 그 질문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윤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윤미정도 저를 보지 못하고 테이블만 내려다봤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상상은 커집니다. 사람은 설명이 없으면 자기 기준으로 채워 넣거든요. 맞은편 임원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약 때문에 이런 건가요? 와인에 뭐가 들어간 건 아니죠? 그 질문이 나오자 연회장의 공기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변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된 순간이었지요. 저는 그때 비로소 잔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 말로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숨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진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요. 송년 회장은 아직 완전히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도망칠 수 없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에 놓인 와인잔은 더 이상 술잔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막혀버린 뒤에 남는 물건처럼 의미를 품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잔을 보며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순서가 중요했거든요. 남편 정도연은 말을 꺼내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입을 열면 무언가가 더 드러날 것 같고 입을 다물면 침묵이 의심을 키울 것 같아. 그는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으로 저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여보,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름은 너무 사적인 감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양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또박또박하면 연극 같고 너무 흐리면 회피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딱 일상적인 톤으로요. 제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시죠. 말끝을 질문처럼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어조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팔짱을 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들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그 사이 계속 제 잔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답이 들어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답은 잔이 아니라 제가 들고 있는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급하게 꺼내면 감정 싸움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이야기는 꼭 수만 번 고르고 해야 한다는 걸요. 이건 제가 말하며 작은 투명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잘게 부서진 알약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먹던 약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먹으라고 받은 약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그때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이 봉투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임원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약이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그 질문에는 호기심보다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이 자리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문제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만져서 모서리가 조금 닳아있던 수첩이었지요. 그 다른 흔적이 제가 얼마나 오래 이 순간을 준비했는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날짜, 시간, 약을 먹은 시각과 몸 상태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요. 저는 몇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종이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연회장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약을 먹고 2시간쯤 지나면 항상 같은 증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어김없이 전화가 옵니다. 저는 수첩을 살짝 들어 윤미정을 향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새언니, 윤미정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뭘 오해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노린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병원에도 문의했습니다. 이 말에 남편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왜? 그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 봉투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병원 이름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복사본이었고 하단에는 보호자 상담 기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는 제 서명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상태에 대한 평가와 향후 조치가 적혀 있더군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놀람이 아니라 불편함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다들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을 위해서였어. 당신이 요즘 너무 불안해해서. 그래서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제 동의 없이
제 상태를 정리하셨다는 건가요? 이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미정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그건 오빠가, 아니, 우리가. 말이 꼬였습니다. 주어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가 이미 충분한 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누르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이건 제가 듣고 싶을 때만 듣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께 제 말만 남기고 싶어요.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놀람, 당혹, 불편, 그리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표정들이요. 오늘 송년회는 즐거운 자리잖아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큰 소리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에 남편의 얼굴에 안도 비슷한 것이 스쳤습니다. 그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한 단어로 그의 안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기록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제 손을 떠났고 필요하다면 다시 확인될 겁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연회장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술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잔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그대로 놓여있는 그 잔을요.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잔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차례구나. 그렇게 송년회장은 뒤집히기 직전에 가장 무거운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은 결국 끝까지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누군가는 시계를 보았으며 누군가는 자리를 정리할 핑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면 아무리 화려한 공간이라도 더 이상 행사장으로 남지 못하더군요. 사회자는 예정된 순서를 건너뛰었고 음악은 볼륨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지요. 남편 정도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못한 채 두 손을 허공에 둔 사람처럼요. 그는 여전히 상황을 정리하려는 눈빛이었지만 정리할 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까처럼 울렁거린다거나 어지럽다거나 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반응이었지요. 잠시 후 연회장 한쪽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가 가족끼리 덮을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섰다는 걸요. 저기요. 연회장 책임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 말끝을 흐리며 그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남편이 제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요. 여보,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뒤늦은 부탁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에서는 이미 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미를 세게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지요. 그리고 이건 집안에서만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에는 분노보다 당황이 더 많았습니다. 계산이 어긋났다는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윤미정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언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그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끝났다는 걸 인정하는 눈물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윤미정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한 번도 당신을 해치려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에 윤미정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다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없애려 한 계획에 제가 가만히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입장을 정리하는 말이었지요. 그날 밤 연회장은 예정보다 훨씬 일찍 정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흩어졌고 어떤 사람은 제게 와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괜히 길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후의 일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모아둔 기록과 자료들은 그날 밤을 넘기지 않고 공식적인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설마라고 했고 누군가는 역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보다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제가 혼자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큰 짐은 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제 이름이 적힌 것들만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은 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었지요. 남편과 시누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 사람들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시간 말입니다. 그건 제가 결정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안겼습니다. 그 포옹 하나로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부른 그 한마디가 그 어떤 판결문보다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조용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가 직접 약을 챙기고 제가 직접 하루를 정합니다. 누군가 대신 판단해주지 않는 삶이 이렇게 편안할 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무섭지 않았느냐고요. 그날 송년회장에서 모든 걸 꺼내놓는 게 두렵지 않았느냐고요. 저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요. 그날 와인잔을 바꾼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고 제 자리를 되찾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 삶은 그날 이후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